하락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아파트 값 다 떨어진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출산 시대에 무주택자가 집을 꼭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땐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밖에서 힘들게 있으실 거면.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서야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한 명이 깨졌을 때는 사실상 2018년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4분기 출산율 보면은 0.65명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두 명이 만나서 하나 낳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하락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아파트 값 다 떨어진다. 지금 비싼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언제 집을 사는지 잘 체크를 해보면 쉽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일 먼저 집을 사야겠다. 부동산에 원래 관심도 없어요, 보통. 그러다가 결혼하는 시점, 그때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강하게 매수 욕구가 생기는 시기가 이제 아이들 생겨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부동산 문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지금 집값이 서울 중심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 막상 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까지 가는 거죠. 처음 결혼하는 초혼의 나이도 늦어진 상태고 애 낳는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뒤로 늦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애도 그렇게 늦게 낳는데 둘째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 낳기도 힘든 세상이다예요. 그게 출산율이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집을 매수하는 수요 자체가 이게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수요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한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인 이 상승으로 봤을 때 이전처럼 우리가 80년대 경제 발전에서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오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 파괴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만큼 좋은 시기는 같다라는 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왜일까요? 일단은 인구 자체가 감소했다고 해서 이들 소득이 똑같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득 분위를 나눠서 5분위로 나누게 되면 5분위가 지금 제일 높고 1분위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1분위는 지금 적자 상태거든요. 전보다 감소했어요, 소득이. 근데 5분위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양극화 더 벌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서울도 제일 싼 아파트랑 비싼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수요자 고소득층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높은 가격,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그러나 수요가 원하고 가격이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적어진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그 적어진 입지를 우리가 간파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될 수 있고 내 자산을 지키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플로우가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되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주택 총량을 봤을 때는 집이 부족한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죠? 살만한 집,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신축이 부족하다는 거지 집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고 싶어 하는 집 다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집에 이렇게 몰리는 구조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서울도 보면 이제 신축이 많이 조성되는 자리들을 중심으로 약간 서열도 바뀌어가면서 부촌이 옮겨가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무주택자가 굳이 집에 대해서 크게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조를 보세요. 우리나라 구조 보면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다 몰려 있잖아요. 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몰리겠죠. 그럼 집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가야 되면 어때요? 몰려가니까 사람은 점점 압축되면서 맨 앞에 있는 상급지는 수요가 그대로 있거나 더 많아. 근데 밖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나도 지금 무주택자여서 집값 걱정 없이 살려면 밖에 살면 되는데 밖에 그대로 살 거예요?
이 질문은 그거야. 저출산 시대에 무주택자가 집을 꼭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땐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밖에서 힘들게 있으실 거면. 그러나 계속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지키고 따라간다라고 쳤을 때 본인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가 증가하겠어요? 월세, 전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뭐 근본이제로 가는 게 아니라 화폐 지금 찍어내잖아요. 필요하면 찍어요. 코로나네, 둥둥둥둥둥. 그럼 그 화폐를 찍어내면 그 감당을 누가 해요? 정부가 하나?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여러분들이 먹는 비용, 뭐 입는 비용, 쓰는 비용 다 일제히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거주 비용도 오르고, 그 잠깐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현될 때는 거주 비용까지 다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월세, 전세만 올라갈까요? 아니죠. 월세, 전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매가도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러면 또 영영 못 사고 그냥 인플레이션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사람이 무주택자거든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주고 또 열심히 일하고 눈 떠보니까 집이 없으면 월세가 올라요. 전세가 오르고. 그럼 또 열심히 인플레이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집이 그만큼 올라가 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산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더 큰 부자가 돼요. 더 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열심히 살지 않아도 자산이 알아서 열심히 일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뭐 저출산이 온다고 해도 그에 맞게 좋은 집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지역은 있으며, 인구가 줄어든 만큼 없어지는 도시, 하락하는 도시들은 많겠지만 최상급지는 오히려 더 강대해지고 자산 성장이 크게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집을 선택할 때도 잘 골라야겠네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잘 고르셔야죠.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가 눈 감았다 뜨면 한 20년 지나 있을 텐데 두 개가 걸려요. 저출산만 걸리는 게 아니라 고령화도 걸리는 거거든요. 고령화도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그 나이 동안 모아놨던 자본들, 그걸 배치를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온 거라는 거죠. 이 인구 감소에 발맞춰서 적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살고 그대로 오래 있으면 됐어. 근데 이제는요, 인구 감소하는 거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우리가 들어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아놓은 자본, 자산 금세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금은 심상치 않구나라고 느끼시고, 저출산은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인구한테도 새로운 적응력을 요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뭘 사야 되나요?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상급지에는 더 몰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발표들 보세요. 이미 정책들은 한 발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층수 제한 풀렸어. 또 컴팩트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밀도 개발이라는 말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상업지, 또 용적률 높여준다는 말, 이게 다 한 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축해서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거, 문화, 상업, 이 모든 것들을 토탈로 해서 군락을 이뤄서 개발을 시키겠다.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바꾸고 기존에 있던 이 상업 기반들을 살리면서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존의 신도시, 배드타운 이런 말이 들어가는 지역에 있으면 저출산, 고령화, 여기 희생양이 되는 주택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봐야 돼. 컴팩트? 그럼 내가 컴팩트에 들어가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가? 두 번째, 또 우리 집이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좋은 동네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 밀도가 높은 자리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먼저 세우시는 분들이 결국에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역을 몇 개 좀 꼽아주시면. 지금 교통망들을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교통망 지금 GTX 시대가 열렸잖아요. GTX 기반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업무가 혼합되어 있는 자리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GTX가 없는 자리들, 그리고 교통이 없는 자리들은 과감하게 옮기셔야 돼요. 제일 먼저 소멸될 지역들입니다. 서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도 물리적 거리가 좀 멀게 돼 있는 이 끝단 지역들 있죠.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먼저 가격이 빠지고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계층이 바뀌는
그러니까 중급지 정도 되는 자리도 하급지로 바뀌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데는 기존에 상급지 대우를 못 받았지만 앞으로 상급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료들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재료들을 찾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투자자다 보니까 수익률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따지면 용산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더 비싸고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대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봐요. 천혜적인 이 민족공원과 한강을 중심으로 한 또 새로운 업무지구도 탄생이 될 거고, 지금 거기는 도화지 같은 데예요, 용산은. 그래서 그것들이 꾸려지는 지금 아주 설레이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만 흘러도 지금과는 완전 다른 위상을 가진 지역이 용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용산은 지금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도화지로 하기엔 너무 비싼데. 아무래도 지리가 지리다 보니까 가격은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투자금을 좀 낮춰서 본다 하면 용산과의 연계성을 가진 지역 중에서 괜찮은 지역이 좀 많다고 봐요. 여의도도 비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싸죠. 네, 여의도도 정말 좋아질 자리예요. 용산하고 여의도의 그 연계, 그 카테고리랑 연결될 수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연결되는 자리를 보면은 일단 마포에 있는 한강변 쪽 라인도 괜찮고요. 여의도의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의 한강과 이어져 있는 노량진 쪽 라인, 노량진에서도 이제 한강변 앞에 준주거지로 편성이 된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바로 옆에도 이제 본동 지역도 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재료들이 많아요.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단 업무 지역부터 먼저 조성되고 추후에 재개발이 진행될 자리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강동구 지역의 고덕 비즈밸리, 이걸 중심으로 한 지역들도 저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밑에 그라슘이나 아르테온도 아파트값 보면은 그렇게 비싸다라는 생각은 저는 잘 못 받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자리, 업무 지역이 생기고 나면 훨씬 좋아질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런 자리들이 그나마 좀 작은 비용으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요. 고덕지구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 그런 자리도 괜찮고, 자양동 라인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쪽도 빌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노후도가 좀 낮은 편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도 반드시 좋은 위치 중 하나다. 특히 자양사동, 성수지구의 연결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좀 비싸져 있잖아요. 그래도 미래가치 높다. 조정이 됐을 때 매입해도 성수에 비해서는 뭐 어마무지한 차이잖아요. 작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보일 수 있는 데가 또 자양사동 라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야 되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은 사실 애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상급지는 더 올라갔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재건축은 약간 한풀 꺾였고, 신축, 준신축이 지금 가격이 수요자들이 더 찾으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재건축할 때 비용 이만큼 들면은 신축 아파트 싼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게 잠깐 갈지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축이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수요라도 거래를 하면 그게 가격이잖아요. 한 명만 거래해도 가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를 좀 보여주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중급지랑 하급지 보잖아요. 그러면 저가 매물들만 거래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낀 매물들 찾거나 저층, 극저층, 1층 이런 것들만 좀 싸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싸다는 인식이 안 들어서거든요. 중급지는. 그리고 하급지는 싼 데도 안 사요. 지금 싼 데도 거래가 안 돼. 진짜 싼 것만 거래 좀 되고, 그러니까 저가 거래만 됐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 달라요. 상급지랑 중급지랑 하급지랑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 아파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비용을 좀 작게 잡으시고 이런 아파트들을 사는 게 지금 더 나아요. 그리고 상급지를 나는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급지, 하급지를 보냐? 이런 분들은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거주를 그냥 그대로 하되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올해 내년에 분양을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고분양가로 이제 풀릴 아파트들이 많을 거거든요. 앞으로 분양가 자체가 이제 20평대가 강남 구축이 거의 20억에서 24억, 뭐 27억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가 한 24억, 25억 하는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거를 덥석 들어가지 못하는 수요자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분양가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고분양가 논란이 나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로또 같은 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경쟁률을 줄여서 내가 입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간다면 그것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좀 더 들이고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축 아파트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